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 논문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런 논문들을 믿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슈에짱 발음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세 중국계 그 미국 교수들이 쓴 논문인데요. 논문 이름은 Replicating Anomalies라고 하고 2017년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들이 쓴 논문을 보면은 왠지 수치들도 많고 무슨 통계적 검증 같은 것도 했고 해가지고 당연히 그 내용이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이 설마 사기를 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예, 가끔 치기도 합니다. 이 논문은 정말 오타쿠 기질이 풀풀 넘치는 정말 그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논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논문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뭐 10분, 20분이면 대충 봐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내 시간이 자그마치 2시간 반이나 들어갔습니다. 예, 이 교수는요, 자그만치 그 이런저런 논문에 있는 447개 투자 전략을 분석을 합니다. 이 망할 놈의 오타쿠들. 음, 그런데 이분들이 그 논문들에 나오는 데이터를 정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전략들 중에서 64에서 85%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논문 중에서 최소한 3분의 2는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다행인 것은 그렇게 깐깐하게 데이터를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전략들도 아직 몇십 개가 남아 있습니다. 휴. 네, 이 교수들은 1967년부터 2014년 미국 시장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일단 왜 이렇게 뻥까 논문들이 많은가? 뭐 사실 매우 당연합니다. 교수들은 논문을 실어야 되는데, 네, 그 데이터를 리서치하다 보면은, 이 전략은 무의미하네. 하하하. 그래도 논문대로 될까요? 논문을 당연히 못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자기 이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뭔가 유의미한 그 결과가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런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하면은, 이 사람 논문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나도 한번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봤자 그 논문을 또 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그 논문을 믿어주고 그거와 유사한 다른 논문을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유의미한 투자 전략을 만들면은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ETF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또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의미한 전략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유의미하다고 믿는 전략을 깨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ETF로 투자되고 있는 금액이 지금만 해도 수조 달러가 되고 이게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액티브 펀드들이 별로 잘하는 게 없으니까요. 자, 도대체 그 447개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 저자들은 이 전략들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일단 모멘텀 전략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사기 이런 게 있고 가치 전략이 또 68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 PBR 이런 게 가치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이제 투자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전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이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뭔가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수익이 매우 안 좋다. 뭐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수익성 전략들, 뭐 예를 들면은 ROE나 ROA가 높은 기업을 사기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무형자산 전략들도 10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R&D를 그 시가총액 대비 많이 하는 기업이 좋느냐 마느냐 뭐 이런 전략들이 있을 수가 있고 트레이딩 마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트레이딩 프릭션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뭐지 했는데 102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베타, 변동성, 유동성, 뭐 거래량, 뭐 주로 이제 유동성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 논문의 매우 큰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이 447개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논문 뒷부분에 자세히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447개 전략에 관심이 있으면은 어떤 논문을 보면 되는 것인가 그것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여기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전략들을 그 전부 다 이제 거의 그 위키피디아처럼 찾아낼 수 있고, 네, 맘만 먹으면은 그 전략들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정말 대단한 논문입니다. 자, 이 저자들은 이 447개 전략을 좀 깐깐하게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깐깐하게 했냐면은,
네, 주식 수익률을 분석할 때 동일 비중으로 가지 않고 가치 가중으로 갔습니다.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 주식이 2,000개가 있으면은 그 2,000개 주식을 동일하게 수익률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가치 가중이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뭐 15%로 두고 그다음에 뭐 그 SK 하이닉스는 5% 한마디로 시가총액에 맞춰 가지고 수익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 양반들은 가치 가중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는 초소형주,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 그런 주식들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주의 시가총액 비중은 3%밖에 안 되는데 주식 전체 수의 6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주식이 10,000개 있으면은 6,000개는 초소형주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로 하면은 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는 이 초소형주의 비중이 너무 커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초소형주를 포함한 전략들이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개인 아닙니까? 우리는 초소형주를 별 문제 없이 다 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초소형주가 많이 포함된 동일 비중 전략들을 좋게 보는데 뭐 일단은 이번에는 저자들을 한번 믿어봅시다. 저도 대형주에서까지 통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그냥 소형주에서만 통하는 전략보다는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저자들을 한번 믿어보죠. 그리고 1967년, 2014년 데이터를 보는 구간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 논문들을 보면은 당연히 그 1967년부터 2014년까지 그 백테스트하는 논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어떤 유명한 논문은 뭐 1967년부터 90년까지 한 경우도 있고 어떤 논문은 뭐 1990년부터 2016년 데이터를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데이터 구간을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t-밸류가 2 또는 3이 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t-value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수학 배우셨으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t-value가 2가 넘어버리면은 이 전략이 그러니까 유의미할 가능성이 95%가 넘는다 하는 거고 t-value가 3이 넘으면은 대체로 이 전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가능성이 99%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교수들의 논문을 보면은 이 양반들은 그 구간을 일부러 조정해가지고 이 전략이 먹히는 구간을 선택한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양반들도 예를 들면은 1967년부터 2015년까지 해봤는데, 잘 안 되네? 야, 우리 그러면은 한번 1974년부터 1999년까지 해보자. 봐라. 이 구간에는 전략이 되네. 논문 발표하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교수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깐깐하게 전략을 분석했을 경우 모멘텀은 57개 전략 중에서 그 37개의 전략이 t 밸류가 2가 넘었고 그리고 24개가 그 t 밸류가 3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그 통계적으로 무의미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쇼킹한 건 뭐냐면은 그나마 모멘텀 전략이 유의미한 전략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윈너는 우리가 잘 아는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사기, 상대 모멘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최근 1개월 수익은 빼기. 요 전략이 가장 잘 먹히고요. 그 밑에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그 애널리스트 예측이 이제 그 수익 예측이 상향 조정되는 이제 그런 기업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꽤 좋았고요. 네, 그리고 산업 상대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최근 잘 나가는 그 산업에 올라타는 그런 모멘텀 전략도 잘 통했고, 애널리스트 예측 변경. 이거랑 RE1이랑은 뭐가 다른 거야? 뭐 비슷하겠죠? 어쨌든 간에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주식들은 빨리 오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그 주식들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산업에 있는 주식들이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저기 논문 추려해 보면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1, 11, 12, 1 이런데 이거는 대체로 그 보유 구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RE1이라는 거는 애널리스트 예측이 상향 조정되는 기업을 한 달 동안 보유하고 리밸런싱 하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IM12라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산업이 잘 나가는 그 산업에 올라타가지고 12개월 동안 보유하기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치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놀란 게 있었는데, 네, per PBR, PCR 다 됩니다. 근데 PBR 같은 경우에는 그 t-밸류가 3보다 조금 낮았어요. 2.9가 그랬죠. 어쨌든 가치 68개 전략 중에서 t-밸류가 2가 넘는 게 31개 그리고 3이 넘는 게 겨우 7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오히려 분기 PCR,
분기 EBIT EV 이런 전략들이 오히려 의외로 잘 먹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저는 사실 펄을 계산할 때 그 최근 4분기 수익을 근거로 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최근 분기만 가지고 펄을 계산하는 게 더 유의미하다라고 이 논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익이 0.98%되네요. 아참, 이 0.98%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분기 퍼가 가장 낮은 10분위 주식을 매수하고 분기 퍼가 가장 높은 10분위 주식을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롱쇼트 전략이죠. 네, 그리고 투자 전략들이 있는데, 네, 투자하는 기업들은 쉐입니다. 네, 특히 주식을 막 발행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아주 쉐입니다. 무조건 피하십시오. 그리고 뭐 자산이 늘어난다든지, 유형 자산이 늘어난다든지, 순 영업 자산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기업들 다 쉐입니다. 예, 피해야 됩니다. 자산을 막 늘리는 기업은 안 됩니다. 투자 전략들 중에서는 38개 전략 중에서 27개가 그 T밸류가 2가 넘어섰고, T밸류가 3이 넘어선 전략이 15개가 있었습니다. 수익성 전략들은 79개 전략 중에서 네, 33이 T밸류 2 이상, 그리고 13개가 T밸류 3 이상이었는데, 네, 저는 사실 ROE 지표가 별로인 줄 알았는데, 혼란스럽게도 이분들이 분석한 결과, 예, ROE가 이제 높은 기업들의 수익이 꽤나 높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ROE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ROE 변화가 좋은 기업도 사실 매우 좋았고요. 네, 분기 영업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이제 그런 지표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부영자산 지표들은 그 중에서 쓸모 있는 지표들이 꽤 적죠. 103개 전략 중에서 T밸류가 그나마 2가 넘는 건 26개, 3이 넘는 건 7개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정말 별의별 신비로운 지표들이 많구나. 교수들이 별별 거를 다 조사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먹히는 게 분기 R&D 지출을 시가총액으로 비교해가지고 R&D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얘네들의 수익이 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딩 마차 전략들, 이게 완전 꽝 전략들인데요. 102개 전략 중에서, 네, 7개 전략만 T밸류가 2를 넘었고, T밸류 3이 넘는 전략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너 전략도 없고, 힙한 전략들도 없습니다. 변동성, 베이타, 거래량, 유동성 지표들을 섞은 그런 그 전략들, 네, 거의 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다라고 합니다. 저 사실 이것도 놀랐습니다. 저변동성 전략이 굉장히 힙한 전략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자, 요약을 하면은 정말 훌륭한 전략들은 의외로 적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략이 447마리가 전략 동물원에 모였는데 이 중에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동물은 겨우 67개밖에 안 됩니다. 이 67개만 T밸류가 3 이상, 한마디로 그 통계적으로 무의미할 가능성이 1%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보면은 미국 교수들도 뻥을 많이 치네. 논문을 싣기 위해서 데이터를 마이닝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수들을 믿으면 안 되고 교수를 통해서 아이디어는 받고 논문 결과는 참고를 하되 결국은 다 직접 백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네, 남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그런데 부자들은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일단 모멘텀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유의미하다 한 전략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치 지표들은 안 먹히나? 잘 먹힙니다. 특히 뭐 퍼 PCR 이런 것들 잘 먹히는데 의외로 연간 퍼 PCR보다는 분기가 더 잘 먹혔다. 이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런 같은 기업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익성 지표들이 높은 거, 한마디로 있는 자산과 자본을 잘 굴려가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굿한 기업입니다. 이런 애들은 사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ROE라는 지표가 좋게 나오고 다른 논문을 보면은 GPA가 좋다고 하고 지금 또 조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intangibles 한마디로 무형 자산을 보면은 R&D에 꾸준히 투자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입니다. R&D는 언젠가 다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또 꽤 재밌는 전략이 하나 있었죠. 그 특정 월 수익이 좋은 기업은 내년에도 그 월의 수익이 좋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데 요거는 제가 좀 자세히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이스크림 주식이 7월에는 보통 많이 오르더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내년 7월에도 이 주식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는
제 생각에는 이 447마리 중에서 한국에서 계속 유효한 동물들은 67마리보다 제가 보기엔 좀 더 많을 겁니다. 미국보다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빡세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일단 우리는 심지어 미국 대형주에서 통하는 이제 그런 전략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논문을 아주 깊게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좀 잘 되는 전략들을 뽑아가지고 계속 리서치를 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뭐 할지 모르겠네요. 네. 당연히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